햇볕 정책이라는 환상을 깨버린 김정은. 이거 김정은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 김정은이가 아직 철딱서니가 없어서 지 하고 싶은 말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산하지 못하고 하는 것 같아요. 또 김정은이가 이렇게 지 감정에 몰입돼서 마구 쏟아낼 때 그렇게 되면 이런 후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감히 옆에서 충고하는 자도 아마도 없을 겁니다. 잘못하면 고사총에 죽습니다. 그래서 어제 쏟아낸 이 김정은이의 이 발언은 김정은이의 원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김정은이가 뭐라 그랬냐면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니라 적대적인 교정국이다. 대한민국을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니라 적대적 교정국이다. 유사시에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제2의 6.25 전쟁을 한 번 더 일으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6.25 사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김정은이가 대사변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버렸어요. 뭐라 그랬냐?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지금까지 정권이 10여 차례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 우리 당이 내린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 연방제 통일론입니다. 이것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랬어요. 여기서 민주를 표방하든, 이게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 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를 표방하든 또는 보수의 탈을 썼든, 이거는 우리 자유파 정권을 얘기하는 거죠. 둘 다 똑같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동안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에 온갖 충성을 바치면서 아부 떨면서 입만 맞춰가면서 했던 대한민국의 이 종북주사파들, 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들, 이게 전부 김정은에 의해서 너희들도 똑같다는 비난을 받게 된 거예요.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대중, 노무현, 김정은, 이 세 정권이 끈질기게 추구한 햇볕 정책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다 똑같다라고 지금 본 거다. 따라서 햇볕 정책, 햇빛을 따뜻하게 비춰줘야 북쪽이 두터운 외투를 벗는다는 햇볕 정책입니다. 우리가 자꾸 지원을 해주고 평화 협상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북한 집단이 핵무기 개발도 중단하고 군사 돌발도 안 할 거다, 이겁니다. 이런 햇볕 정책이 애초부터 환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김정은이가 어제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야, 내가 너네들한테 쏘은 줄 알아? 꿈깨, 이것들아, 너것들도 똑같아 라고 질른 것이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종북주사파 세력은 정말 올 때 갈 때 얻게 됐습니다. 북으로 가봤자 김정은이의 이런 본심이 잘해봤자 수용소행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어느 국민 누구도 더 이상 햇볕이니 뭐니 하면서 속일 수 없게 됐어요. 김정은이가 이걸 대놓고
자신의 본심을 까발렸으니까.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은 입으로는 우리 민족끼리를 말하면서 민족을 공명시킬 핵무기 개발에 몰두해왔다. 누가 봐도 모순인데 주사파를 비롯한 좌파, 이른바 진보 세력은 대미 협상용 핵이다.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다. 통일되면 결국 그게 우리 거 되지 않냐고 하는 민족의 핵이다. 이런 궤변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두둔해왔다. 김정은이는 이번에 민주를 표방하던 보수의 탈을 쓰든 다를 바 없다. 역대 한국 정부 모든 대북 통일 정책을 싸잡아서 우리를 붕괴시키겠다는 흉악한 야망이라고 선언했다. 햇볕 정책에 대한 사망 선고다. 애당초 북의 선의를 베풀면 핵을 버리고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가설 자체가 동화 속에서나 가능한 순진한 발상이었다. 이 순진한 발상에 매몰돼서 아무리 그래도 북한이 같은 민족에게는 핵을 쓸 리가 없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동안 얼마인지도 모를 천문학적인 돈과 식량 등을 북한에 퍼주기에 몰두했다. 이제 분명하게 됐다. 북한 정권의 유일한 관심사는 김씨 왕조의 영구 집권이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극도의 감시 통제 억압이 필수 불가결하다. 북한이 유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고강도 제재로 조여오는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또는 핵무력 고도화에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평화 공세일 뿐이다. 남북쇼, 눈물쇼 이런 거 이제 걷어치우자. 김정은이에게는 핵을 고집하면 죽음뿐이다. 도발하면 그 즉시 절멸이다. 핵을 버려라. 그러면 혹시 살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이런 분명한 원칙과 일관된 메시지다. 삼류 배우들의 발연기. 발연기라는 말은 아시죠? 화면에 발만 나오는 연기가 아니고요. 어제 이재명이하고 이낙연이가 만났습니다. 무대 장치는 아주 괜찮았어요. 이 사진 보십시오. 막 눈이 펄펄 나리는 장소는 덕수궁 돌담입니다. 눈이 펄펄 한방눈이 나리는데 덕수궁 돌담길에서 둘이가 우산 쓰고 환하게 웃으면서 만났어요. 무대 장치 아주 좋았어요. 사진만 보면 정말 뜨겁게 서로 껴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낙연이하고 이재명이가 왜 만나냐? 토요일 날 제가 논평했습니다. 이것들이 헤어질 건데 마지막에 서로 헤어지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만나는 거다. 이별을 예정해 놓고 서로 명분 찾기를 위해서 만나는 거다. 뭐 그런 허접한 연기까지 하려고 그러냐? 제가 그렇게 논평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무대 장치에서 이자들이 만났어요. 연기를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워낙 연기력이 떨어졌어요. 워낙. 아무리 무대 장치가 좋으면 뭐해. 배우가 삼류인데 어떻게 됐냐? 자, 이게 어차피 서로 간에 명분을 찾기 위해서 만난 거라면 이런 좋은 무대 장치에서 저렇게 만날 때처럼 이렇게 해서 뭐 하다못해 앉아가지고 정할 말 없으면 눈이 잘 오네요. 뭐 이렇게라도 시간을 잘 끌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앉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연말에 만났으니까 새해 덕담을 할 만도 한데 덕담도 안 하고 지것들이 할 말만 딱딱 한 거예요. 이재명이가 난 비대위원 나는 당대표 물러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낙연이는 당대표 물러나고 비대위로 전환해라 그러면 나 안 나갈게. 이 얘기하러 갔는데 이재명이가 나 안 물러날 거야 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더 합니까? 그래서 한 20분간 서로 할 말도 한 다음에는
할 말이 더 서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때 나왔어야지. 덜 어색하지. 그런데 20분 만에 나오면은 아니 어차피 결렬인데 20분 만에 나오든 10분 만에 나오든 1시간 만에 나오든 그게 뭔 차이가 있다고. 아니 지금 나가시면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조연출을 받는지. 그래서 이자들이 할 말 다 한 다음에 30분 동안 물끄러미 서로 바라보고 있었대. 시간 때우느라고.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대요. 둘이서. 그러다가 시간을 간신히 때우고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갑자기 이재명이가 연기 욕심이 생겼나 봐요. 그래갖고 갑자기 기자들 앞에서 당을 나가시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것이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다. 총리님 다시 한번 깊이 재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연기 욕심에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낙연이도 웬만하면 하여튼 우리 대표님 충정은 알겠지만 뭐 이랬을 텐데 이낙연은 어떻게 했냐,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쳐다보지도 않았대.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그러면 제가 먼저 갈까요? 그리고 먼저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남은 이낙연이가 비로소 기자들한테 이재명이한테서 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어설픈 삼류 배우들 데리고서 뭐 하면 안 된다니까. 예, 2023년 마지막 날은 정말 좋은 무대 장치였는데도 삼류 배우들의 발연기 때문에 그냥 웃고 마는 비극이 코미디가 되는 이런 날이었습니다. 이낙연이는 1월 4일 신당 창당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 뭐 이 낙연 쪽 사람들이 모여서 1월 4일 신당 창당 선언, 1월 10일에서 15일 사이 발기인 대회 개최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정당법상 발기인 대회를 하면 이제 정당으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기인 대회만 하면 이제 신당 창당이 되는 거예요.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비명계 그 국회의원 4명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탈당은 할 것 같은데 뭐 이낙연이랑 함께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고요. 저것들이 잘 모르는가 봐요, 실제로. 이준석이랑 회동도 추진한다 그럽니다. 이낙연 쪽에서. 뭐 둘 다 낙동강 오리알인데 함께 모여서 뭐 좀 해보자 뭐 이런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만나면 위력이 배가 될까요? 아니면 더 쪼그라들까요? 더 쪼그라들 겁니다. 한동훈이 선거 전국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총선이 있는 해나 대선이 있는 해나 새해 첫날은 전부 언론사마다 특집 여론조사 발표를 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딱 선거 100일이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1월 1일이 뭐 거의 언론사마다 여론조사를 했을 겁니다. 여론조사를 쭉 제가 보면서 이 선거 전국 확실히 한동훈이 주도하기 시작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보십시오. 중앙일보는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냐라고 물어봤더니 한동훈 24, 이재명 22. 한동훈이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우리 자유파 쪽 보수층에서는 49%가 한동훈, 저 좌파 쪽에서는 50%가 이재명을 선호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도층인데 중도층에서도 한동훈 17, 이재명 16.
확실히 이 숫자만 보면 오차범위 아니니까 한동훈, 이재명이 각축한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앞서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마침내 한동훈이 정치권 입문한 지 열흘 만에 이재명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선거를 이끌 두 사람, 국민의힘의 선거를 이끌 한동훈이 저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선거를 이끌 이재명보다 한 발 앞서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동훈이 선거전국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일보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국민의힘 29, 민주당 25,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조사가 좀 재미가 있어요. 서울에서는 한동훈이 43, 이재명이 37 차이가 벌어지죠. 서울에서는 한동훈 43, 이재명 37. 경기도에서는 이재명이 45, 한동훈이 39. 인천에서는 이재명이 42, 한동훈이 39. 약간 떨어지지만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차이입니다. 재밌는 게요. 얼마 전에 왜 국민의힘 내부 문건이라 그러면서 뭐 서울 뭐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 그런 판세 분석 때문에 논란이 컸었잖아요. 동아일보 조사에는 여당이 우리 국민의힘이 종로나 강남 등 12개 지역에서 우세한 걸로 조사됐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강서, 관악 등 13곳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조사 별거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입니다. 서울에서도 핵심 승부처, 부산 경남에서 핵심 승부처가 낙동강 벨트라면 서울에서의 핵심 승부처는 한강 벨트라고 이름 붙여진 지역인데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그렇게 해서 저 구리, 하남으로 쭉 가는 그 한강 벨트입니다. 한강 벨트에서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32.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그 강서구청 선거 직후의 분위기는 완전히 없어졌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진영의 지휘관 한동훈이 이재명을 한 발짝 앞서기 시작했다. 여론조사의 추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추세는 더 차이를 벌이는 것으로 앞으로 조사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24년 총선 국면을 한동훈이 주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형동을 해임하라. 제가 지난해 말 김형동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논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인사인데 이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손으로 해임하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김형동 비서실장의 자진 사퇴가 답이다. 이런 취지로 제가 김형동 비서실장의 사퇴를 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일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버티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정론일침의 한 꼭지로 이제 김형동한테 뭐 자진 사퇴를 권하고 뭐 그럴 단계는 지났다고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김형동 비서실장의 해임을 제가 요구합니다.
저만 그런 거가 아닐 겁니다. 자유파 국민들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김영동 비서실장은 부적절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김영동의 그 가족과 지인의 국정 문제, 또 간첩죄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지인과의 연루 의혹 문제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영동의 처가가 중국이라는 거, 그 장인이 중국의 공산당 간부였다는 것, 또 얼마 전까지 그 부인이 국적을 중국으로 계속 갖고 있었다는 것, 뭐 이런 의혹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또 여러 자유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김형동은 안동 출신입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어요. 옛날 같으면 신방과죠. 서울대 신방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뭐 취직할 데가 없어서 갔겠습니까?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으로 일했는데 이것은 취직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니고 스스로 선택해서 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학 다닐 때부터 노동운동을 해야 되겠다, 좌파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통상 뭐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힘에 아주 뭐 걸출한 이 한노총 출신의 이미자 의원이나 장서춘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또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개 노동운동 출신들은 이런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거나 정의당으로 가거나 진보당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국민의힘에 왔을까? 3년 반 전 선거 때. 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고향이 안동이라 배지 달려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정략적, 정치공학적 생각으로 저는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의 문을 두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 반 전에 미래통합당 공천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가지고서도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의당으로 가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지, 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논란을 부려? 그 당시에 대다수 자유파 국민들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김형동이라는 자가 그 후에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뭐 별 존재감 없이 있다가 이준석 때 갑자기 수석 대변인으로 발탁됩니다. 이준석 때. 그리고 또 잠잠히 있다가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또 전격 발탁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제기됐던 김영동과 관련된 논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김영동 장인이 중국 공산당 간부다. 그리고 김형동의 부인이 중국 국적이다. 두 번째는 간첩죄로 재판받고 있는 석원호라고 하는 민노총 간부와 아주 막역한 친분이 있는 사이다. 셋째는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축하 기고문을 열렬하게 썼다. 네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안 됐으면 어찌했을까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식으로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이 뒤에 두 가지요. 문재인 당선 취임을 열렬히 환영했다는 것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는 이 두 가지는 정치권에서 정치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인 간의 대화, 뭐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나 그때 술자리에서 이 사람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칼럼을 썼어요.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신문 칼럼을 통해서 밝힌 겁니다. 따라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칼럼으로 표명된 이 김영동의 이 문재인에 대한 입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장은 정치적으로 따져봐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김영동 측은 김영동이 직접 얘기하지를 않고 뭐 그쪽에 뭐 보좌관이 됐든 뭐가 됐건 하여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김형동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부인은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었던 건 사실이었죠. 결혼한 후에 얼마 동안 중국 국적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언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뭐 여러분들 여러 이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팩트 확인이 될 겁니다. 장인은 연길시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과장 정도의 직위였다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공산당 당원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맥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길시 조선족 자치주에서 고위 간부를 한다는 것은, 아니 뭐 이 공산당 당원을 하고 이 지방자치단체니까 연길시가 될 텐데, 그래서 공무원을 한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또한 역시 아닙니다. 또 김영동과 부인의 결혼 당시 장인은 이미 직장에서 은퇴한 상태였고 현재 공산당원이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나이가 많아서 은퇴했겠죠. 석권호라는 간첩단 총책, 민노총 간첩단 총책 석권호라는 자를 응원하는 기고문 작성 관련해서는 관련 기고문은 2010년에 작성된 것이고 석권호가 간첩단 총책으로 수사받게 된 것은 2023년이다.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기고문 작성 당시에 김영동은 한노총 소속 변호사였다. 그리고 이 기고문의 내용도 석 씨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 응원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별 관계가 없다는 듯이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석연치 않습니다. 자, 2010년에 석권호와 관련돼서 간첩 혐의자 석권호와 관련해서 작성한 글이 2010년에 작성됐다고 하지만 이 2010년 글 내용은 석권호 동지를 응원합니다. 형님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한테 형님이라 그럽니까? 석권호라는 사람과 깊은 인간관계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개된 글에서 형님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가까웠으면, 또 가까운 곳을 과시하고 싶었으면 공개된 글에서 이렇게 썼겠어요. 또 석권호는 민노총 출신이에요. 김영동은 한노총에서 일했습니다. 한노총과 민노총은 같은 노조처럼 보이지만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는 대립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한노총의 직책을 갖고 있는 자가 민노총의 활동가한테 이런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동이 3년 반 전에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하고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도 정체성을 의심받는 안동 예천의 후보 김영동 우선 추천을 철회하라, 이런 사설이 대구 지역의 유력지 매일신문에 실렸을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황교안은 공천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말로 사태를 미봉하려고 했는데 그때 잘못됐던 거죠. 매일신문은 이렇게까지 주장했습니다. 사설에서 모든 지역, 논란이 되는 모든 지역을 다
뒤집을 수 없다면 지역민들이 가장 경악하고 있는 지역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안동 예천이다. 우선 추천,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받은 겁니다. 우선 추천을 받은 김형동은 과거 언론기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고 문재인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는 등 미래통합당의 정체성이나 지역의 국민정서, 주민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한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자격 시비가 더욱 가열되고 있다. 그때 이런 식의 사설에 주장이 있을 만큼 김영동은 부적격자였습니다. 그걸 황교안이가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김영동이가 당시에 기고한 2개의 기고문 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부분의 이 기고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헌재 선고가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 해임으로 헌재 선고가 난 그날 그 사건을 김영동이가 쓴 겁니다. 뭐라고 썼냐? 사실 오전 11시 선거 초반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해 직업공무원 제도를 침해했다는 주장,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이 모두 배척됐기 때문이다. 헌재가 이걸 다 기각했거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주문이 나오고서야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원했으면, 기다렸으면 초반에 헌재의 판결문이 쫙 읽어질 때 이거 기각 그럴 때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라는 그 선고 주문이 나오고서야 불안했던 가슴을 쓸어내릴 수가 있었다. 이게 김영동의 직접 쓴 글입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아쉽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아쉽냐? 더 세게 때렸어야 되는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 의무 위반이나 언론의 자유 침해가 받아들여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쉬움을 표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호 의무는 뭡니까? 세월호 얘기하는 겁니다. 세월호의 책임을 물어서 파면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항소심이 있다면 항소하고 싶은 심정이다. 대통령 파면은 됐지만 범죄 혐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서 유감이다. 나 같으면 항소하겠다. 헌재는 항소심이 없습니다만 항소심이 있다면 항소하고 싶은 정도다. 이렇게까지 썼어요. 이런 자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이 자는 소신대로 하자면 자기가 공개적으로 떠벌린 이 말에 책임있게 행동하려면 이를테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인사를 가는 것도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해서 오찬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과 반대를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과 관련된 칼럼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취임 축하 칼럼인데 문재인 정부를 향한 노동자와 시민의 기대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성과자 해고제도 등의 노동정책으로 탄핵을 자초했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계급투쟁적 프레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분연히 일어나 너나 없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한국노총 10만 조합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문재인 후보 선거 캠페인을 주도했다. 이게 2017년 글이에요. 그래놓고 왜 2년 좀 지나서 미래통합당이 공천을 신청하냐고. 이유는 딱 하나. 지역구가 안동이니까.
이 얼마나 기회주의, 출세주의자의 비겁한 태도입니까? 이자는 황교안 대표 때 당에서 총력을 기울였던 총선 공약집, 민부론이라는 공약집이 있어요. 우리 김종석 당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총선 공약을 위해서 6달 이상 고생해서 만들었던 이 민부론을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촛불 정신에 대한 반격이라 그랬어요. 당시 미래통합당은 선거를 할 때 이 민부론을 앞세워서 국민들한테 호소했어요. 이 김영동이라는 자는 중앙당에서 민부론을 앞세워서 총선 운동하던 그 덕으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자가 뒤로는 뭐라 그랬냐? 촛불 정신에 대한 반격이라고 민부론을 깎아내렸어요. 비난했어요. 이념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당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외부인들이 김영동을 공격하는 일이 아닙니다. 김영동이 스스로 온갖 기고문에다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써왔단 말이에요. 이자가 신문에 칼럼을 정기적으로 쓸 정도의 지식인이라면 최소한 양심은 지켜야지. 자기가 주장한 바에 따라서 행동을 할 줄 알아야지. 실컷 박근혜 대통령 탄핵 주장하고 문재인 찬양하고 미래통합당의 민부론이라는 책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나서 막상 공천은 미래통합당에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지금 사활적인 대회전을 앞둔 총선을 이끌고 있어야 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냔 말이에요. 김영동에게 정치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어요. 사상의 자유가 있고 행동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고 싶으면 하라. 그러나 자기 소신에 맞게 해라. 지금까지 써온 온갖 글이나 주장에 근거해서 보면 김영동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의당에 가서 정치를 해야지. 진보당에 가서 정치를 해야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자기 주장과도 맞지 않고 이념과도 맞지 않고 거기에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중책까지 맡아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김영동이가 자기가 스스로 한 짓은 알 테니까 제가 완곡하게 요구했어요. 스스로 자퇴하라. 스스로 사퇴하라. 더 이상 부담 주지 마라. 버티잖아요. 버텨야 될 민경우는 스스로 사퇴를 해서 한동훈 비대위에 최대한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김형동이는 왜 버티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스스로 물러날 자가 아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즉각 해임하라. 독도 분쟁지 역할을 부추기는 언론. 제가 이 사안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정론 일침합니다. 이 문제가 터진 것은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말에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그 교재 안에 독도가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이렇게 기술이 됐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의해서 지적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배포된 자료는 전량 수거됐고 지금 새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어야 될 사안이 자꾸 좌파 언론에 의해서 다시 끄집어내지고 있습니다. 좌파 언론들은 이 경향신문인데요.
신원식 장관이 국회의원을 하던 지난해 3월에도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과 SNS 글을 올렸다고 지적하면서 장관의 생각이 이러니까 국방부 교재가 이렇게 나갔지. 이렇게 지금 신원식 장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의 이 신원식 당시 국회의원의 발언은 이게 다 속기록이 있으니까 뭐 숨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신원식 장관, 당시에 신원식 의원은 당시 이종섭 장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 이렇게 질의했어요. 핵심은 뒤에 있는 겁니다. 뭐 어쨌거나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걸 갖고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 시비는 우선 좌파 언론들이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이 하고 있고 정말 생뚱맞게도 광복회가 나서서 지금 신원식 장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의 가장 큰 임무는 국토수호인데 기본적 자세조차 망각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며 앞으로도 제1자세는 한치도 밀려서는 안 된다. 홍범도 등 독립운동가들의 흉상과 전시실은 치우면서 왜 우리 군의 정신전력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정말 뜬금없이 신원식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입장 자료를 냈습니다. 독도 영유권 분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게 분쟁 지역이라는 뜻이 아니고 일본이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데 라고 질문한 것이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게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또 끊임없이 일본이 택도 없는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주장을 왜 수십 년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도를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고성호 TV 회사에서 리스해준 제네시스 GV70이라는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거 제 집에 주차를 시켜놨어요. 근데 제 집 옆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시비를 겁니다. 아이, 그거 내 차야! 자,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동차 키가 나한테 있고 이게 내 차인 것이 확실하고 차 안에 그 차 신분증에 다 고성국 TV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타고 가면 됩니다. 웬 미친 X가 생각하고 그냥 타고 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아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내 차지 왜 당신 차야? 라고 길거리에서 싸움이 붙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 해결이 안 되죠? 할 수 없이 경찰 부르는 겁니다. 경찰 불러서 이게 내 차인데 저 사람이 갑자기 자기 차라고 우기니까 이거 조사 좀 하고 혼 좀 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첫 번째 방법을 수십 년간 채택해 왔어요. 웬 미친 X가 와서 갑자기 아 이거 내 차야 라고 해도 차 키가 나한테 있고 차 안에 이 신분증 있잖아요. 그게 고성국 TV라고 써 있고 그러면 그런 미친 X의 이 시비는 개소리라고 무시해버리고 개무시해버리고 그냥 타고 가면 됩니다. 실효적으로 내가 그 차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게 실효적 지배예요. 그래서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정부의 역대 정부 모두가 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해왔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도 바로 그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해가지고 아니 저게 미친 X지 왜 내 차를 지 차라 그래? 너 일로 와봐. 이게 어떻게 네 차야? 라고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는 순간 이 차가 진짜 내 차인지 저 미친 X의 차인지가 이제 가려져야 될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쟁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일본은 이걸 노리고 있어요. 자기들도 이게 독도가 대한민국 거라는 거 알아요. 알지만 시비를 걸어서 대한민국이 대응을 해오면 자기들의 목표가 1차 달성되는 거예요. 이게 분쟁 지역화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그런 자는 없어요. 이미 미친 X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자는 없어요. 끝까지 짓거라고 우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경찰을 불러요. 이게 세 번째 단계인데 이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겁니다. 일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의도를 빤히 알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로도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한번 쓱 돌아보고 미친 X 그러고 기분은 나쁘죠. 미친 X 그러고 차 시동 걸고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니 조금 전에 뭐 조금 누가 뭐라고 시비 거는 것 같던데 무슨 얘기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길 가던 미친 X가 이걸 자기 차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신원식은 그거 한 겁니다. 국회의원 때. 아니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거라고 자꾸 분쟁 지역이라고 해서 실제로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그들의 주장이고 그건 우리가 실효적 지불을 하고 있는데 하고 시동 걸고 그냥 왔어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길거리에서 일본하고 그 시비 걸고 있는 미친 X하고 싸워서 진짜 분쟁 지역화한 것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옮깁니다. 저 고성구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차 누구 거냐 갖고 싸움을 하던데? 그래? 야, 그건 누구 건데? 언론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이런 짓이에요. 이렇게 하는 순간 진짜 분쟁 지역화가 되는 겁니다. 국방부 교재는 잘못 만들어졌어요. 대통령이 격려했고 국방부 장관이 사과했어요. 그걸로 이 사안은 종결됐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신원식 당시 국회의원의 발언은 일본이 시비 걸고 있는데 까지예요. 그걸 가지고 진짜 무슨 영토지역화 한 것처럼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시도하고 있다와 동의했다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르다. 지금 뭐 이런 기사를 쓰는 언론들이 무슨 의도를 갖고 이렇게 자꾸 사실상의 분쟁 지역화의 길을 터주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제 정치나 국제 분쟁에 대한 최소한의 좀 인식들을 좀 정확하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70여 년간 대응해 왔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분명한 인식들을 하고 언론 보도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포스코 후보 추천위원회 후추위를 해체하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포스코 범대위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포스코 범대위는 포스코가 출발을 하고 지금도 그 본체가 있는 포항 시민들과 포스코의 관계자들, 포스코를 거쳐온 이 아이언맨들이 함께 최정우 체제를 교체하고 진정으로 이 포스코를 국민기업으로 키워갈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경영진을 전면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년 전에 발족한 범대위입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입니다. 정식 명칭은 포스코 본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입니다. 이 범대위가 어제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우선 최정우의 퇴출에 대해서 적극 평가했습니다. 범대위의 기자회견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중심 운영체계 구축에 대한 약속 이행을 받아 내지 못한 가운데 최정우가 퇴출하게 된 소식을 접하게 됐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 규정이다. 신뢰와 공정성을 상실한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후추위 멤버인 사회이사들도 최정우와 함께 전원 사퇴하라. 또 지금 후추위가 8명으로 압축한 사내이사들 후보 자격도 없다. 이 범대위는 이 사회이사들의 회장 추천권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최정우 재임 5년 동안 사회이사들이 모든 안건에 만장일치로 찬성해서 최정우 똘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5년 동안이나 보여왔다. 이 자들이 어떻게 차기 회장 선임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최정우와 함께 해외 이사회를 빙자해, 이사회를 왜 해외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외 이사회를 빙자해 골프 등 해외 관광을 따라다녔다. 접대받았다 이거죠. 지구돈 갖고 했어요. 셋째, 교수로 재직 중인 사회이사들의 경우 김영란법 위반이다. 우리 교사들은요, 캔 커피 그거 하나 받아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넷째, 포스코의 특수성과 정체성, 국민기업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 역사성, 박태준 정신, 박정희 정신이라는 이 역사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처신을 해왔다. 따라서 이 자들은 포스코 산회건 사회건 이사 자격이 없다. 즉각 퇴진하라. 최정우와 함께 라는 범대위의 주장입니다. 범대위는 사내 이사들도 스스로 회장 후보 자격을 철회하라. 그리고 사외 이사들은 지난 과오를 되돌아보며 즉시 회장 추천권을 포기하라.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범대위의 주장을 경청하고 회장 추천 과정의 불순한 기도를 강력 저지하고 분쇄하라. 국민과 포스코 임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소한 오는 3월 임기 만료되는 사회이사 4명부터 긴급 교체해 새로 구성되는 후추위에서 신인 회장을 선임하라. 네, 제가 그동안 주장해온 겁니다. 3월이면 그만둘 자들, 최정우와 함께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들이 최정우가 물러나는데도 저것들은 남아가지고 차기 회장 선임하고 가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무슨 자격으로? 이런 모리엄치한 자들한테 어떻게 국민기업인 포스코의 차기 경영진 구성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범대위가 회장 추천 과정에 불순한 기도를 분쇄하라고 했는데 어떤 불순한 기도일까요? 자기들하고 통하는 자를 앉혀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KT 사태입니다. KT도 포스코도 다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돼서 외형상 민간기업이지만 포스코는 산업의 쌀, KT는 4차 산업혁명의 쌀. 두 기업 모두 여전히 그 영향력이나 경제에 있어서의 전후관 효과라는 면에서 우리 경제의 중추고
국민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KT는 구현모라는 자가 당시 대표로 있을 때 연임을 하기 위해서 온갖 작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구현모 연임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였어요. 당연히 구현모는 문재인 때 KT 회장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구현모가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그때도 국민연금이 나섰습니다. 국민연금이 KT 연임 우선심사 제도가 현직 CEO 구현모한테 유리한 제도라고 하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KT 지배구조위원회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사회 이사 14명 그리고 사내 후보자 13명 7차례 심사 과정을 거쳐서 구현모를 차기 대표 후보로 확정해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국민연금은 다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반대 의결권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국민연금의 강력한 행동 예고 때문에 이 KT의 구현모 연임 공작은 결국은 와해됐습니다. 그리고 구현모는 결국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사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최정우가 3년임 포기한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KT는 그래놓고 이 구현모라는 자가 문재인 때 온갖 좌파 커넥션으로 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자기들의 그 커넥션 구조가 드러날 거를 염려해서 그 커넥션 안에서 함께 부귀영화를 누렸던 똘마니를 차기 회장으로 밀었어요. 그게 윤경림입니다. 이렇게 되자 그들만의 리그 내부 카르텔이라고 하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 윤경림이도 자진 사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KT 사회이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이들 역시 이사 한 번 더 해먹으려고 했던 회장은 구현모 다시 연임시키고 자기들은 이사 더 해먹으려고 했던 이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 사의 표명했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이 KT와 똑같은 전철을 지금 밟고 있어요. 최정훈 물러난 것, 구현모 포기한 것 똑같은데 그 이후에 KT가 자기 똘마니 중에 하나를 차기 회장으로 또 밀다가 결국은 그것마저 실패하고 이사들도 전부 다 쫓겨나는, 사실상 쫓겨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는데 그래서 지금의 새 KT 경영진이 들어섰는데 지금 포스코의 후보 추천위원회라고 하는 자들도 그런 식으로 최정우가 물러나면 최정우 똘마니를 세우면 되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범대위가 최정우의 해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후추위도 해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후추위에 의해서 이 심사 대상으로 압축되어 있는 사내이사, 결국 최정우 밑에서 최정우가 5년 반 넘게 이 포스코 회장을 하면서 그 커넥션화에서 온갖 특혜를 받고 함께 컸던 자들이 지금 최정우 후임으로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자들도 저는 사퇴하라, 자격 없다. 그리고 원점에서 후추위를 다시 구성해서 원점에서 다시 회장 절차를 밟아라. 이 얘기를 지금 범대위가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강창호 범대위원장은 새로운 회장은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되어야 한다. 우리 범대위는 누가 신임 회장이 되는 데 대해서는 관심 없다. 누가 되건 적어도 이런 최정우 체제의 파행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
최정우 체제의 부역자 공범자들인 현재의 후추위로 새 회장을 선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차기 회장을 선임해야 하고 그 회장은 차기 회장은 포항의 최대 현안인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중심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범대인은 그걸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입니다. KT와 포스코가 중요하다. 여러 수십 번 제가 논평을 했습니다.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기업 또 민간 영역에서도 관철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한 원칙,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가장 합당한 사람, 포스코를 국민기업으로 다시 위치 짓고 포스코의 가장 주력인 철강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선임이 된다면 그게 누구든 그게 누구든 우리는 지지할 겁니다. 이재명 서울대병원행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사흘 만에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이재명의 시술을 집도한 민승기, 집도의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이재명의 상처는 왼쪽 목 빗근 위 1.4cm의 자상, 찔린 상처, 자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처음에 수술 당일 브리핑을 예정했다가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취소해서 불필요한 의혹을 자초했던 서울대가 직접 이 집도의가 마이크 앞에서 수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받지 않았어요. 의료시술 이외에는 답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질문을 받지 않았는데 기자들이 바보입니까? 집도의한테 뭐 딴 거 묻겠어요? 집도의한테 그 피의자가 누군지 그런 거 물어보겠습니까? 집도의한테 당신 어느 당 지지자냐 이런 거 물어보겠어요? 시술이 어떻게 됐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늑장 인터뷰로 의혹을 사고 질문도 안 받아서 또 의혹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승기 교수는 부산대병원에 일단 갔다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목 정맥 혈관 재건 수술은 난이도가 높아. 이게 중요합니다. 난이도가 높아.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 이게 중요해요.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해.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민승기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난이도가 높아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수술이 필요했고 부산대병원이 요청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자, 똑같은 상황에 대한 부산대병원 김영대 권역외상센터장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부산대에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다. 가족과 비서 등으로부터 서울대병원을 원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우리 부산대 일부 직원은 응급수술이 필요하니까 이송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센터장으로서 그렇게 위급 상황은 아니라고 이송은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해서 가족의 요구대로 이송시킨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 다친 경정맥 같은 혈관 손상 치료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이 경험도 많고 전국 최고 수준이다. 실제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 평가 2019년 문재인 정권 때예요. 2019년부터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국내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민승기라는 사람의 발언을 다시 보겠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서 경험 많은 혈관내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했다면 딴 데 갔다가도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로 갔어야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국내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고 혈관 손상 치료는 많은 경험을 쌓아놓고 있는 그런 병원이니까. 또 부산대 병원의 전원 요청이라고 그랬는데 김영대 부산대 권역외상센터장은 가족과 비서가 요청을 했다. 부산대가 요청한 게 아니라 가족과 비서가 요청했는데 부산대 병원의 일부 직원들은 그걸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위중한 상태가 아니니까 이송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송을 허락했다 이겁니다. 나는 서울대 민승기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결과적으로는 부산대병원이 난이도 높은 수술을 할 수 없는 경험도 별로 없는 그래서 부산대병원 스스로가 서울대병원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처럼 인터뷰를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잖아요. 이런 서울대병원 집도의 민승기라는 사람의 인터뷰가 있고 난 후에 의료계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박과 논란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소 지방 공공의료를 강조해온 이재명이 국내 최고 수준의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놔두고 서울대병원으로 간 것은 자기 모순이다. 의료계가 일반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치료 난도가 높다고 하지만 혈관외과 전공 의료진은 그보다 훨씬 작은 혈관도 잡는다. 부산대병원에서도 충분히 수술할 수 있었다. 부산시의사회 지역 의료를 무시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은 민주당의 표리 부동을 규탄한다. 또 부산시 의사회는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의사회의 성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1차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준 이중적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에 지역 의료인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환자 상태가 위중했다면 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마땅했고 아니었다면 위중하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니라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했어야 마땅하다. 지역의사제 지방공공의대 설립 입법을 추진한 민주당 스스로가 지역의료 문제의 실체를 전 국민에게 생방송한 셈이다. 대한의사협회의 관계자는 이재명의 서울대병원 행은 의료계 전 분과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